자,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서 포트폴리오 분석은 기업의 최상위 경영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에 새롭게 진입하고 어떤 제품에서 탈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거죠. 자, 예를 들면 140년 전통의 독일의 필름회사 아그파 포토가 있어요. 2005년도에 망했습니다. 140년 된 회사가 망했어요. 110년 전통의 코닥 2010년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통의 후지필름 2019년도에 차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똑같이 필름 회사죠. 아그파, 포토, 코닥, 그 다음에 후지필름. 왜 그런데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지속적으로 번영을 할까요? 그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싸움입니다. 포트폴리오. 디지털 필름에 밀려서 전통적인 카메라 필름 회사들이 다 망했죠. 뭐 이유는 알만해요. 그런데 그럼 다 망해야 되는데 후지필름은 왜 안 망했느냐? 후지필름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업의 다각화를 지속했어요. 그래서 이 필름의 관련 산업으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의료 분야, 그 다음에 산업재료,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해서 이 제품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그파 포토나 코닥은 제품 다각화를 미루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필름 판매량이 비교적 괜찮았으니까. 그러나 한꺼번에 훅 갑니다.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BCG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PPM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로 축에는 시장의 매력도입니다. 이쪽이 시장의 매력도. 시장의 매력도는 아주 다양한 그런 항목들이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시장의 성장률 등이 여기에 배치가 되죠. 가로축은 자사의 강점, 대표적인 것이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팩터를 가중 평균해서 지수 형태로 X축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서 두 축으로 분할된 4개의 카테고리에 표현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자, 첫 번째가 스타예요. 스타. 스타는 뭐예요?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고 시장 성장률도 매우 높은 아주 좋은 상태죠. 스타.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으나 시장 성장률은 약간 둔화된 상태. 이 캐시카우입니다. 기업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problem child, 문제아라고 합니다. 문제아 또는 wild cats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되듯이 심상찮아요.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성장률은 매우 높은, 이게 뭔가 이게 초창기에 지금 아주 형성돼 가는 시장 초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 여기는 이제 싸움에 진 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의 뭐 시장 점유율도 낮고 성장률도 낮은, 거의 사장화돼 가는, 자동차로 따지면 그 밸런스 아웃, 단종된다는 의미죠. 단종된다는. 그래서 새롭게 보통 시장에 진입해서 프로블렘 차일드로 왔다가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스타로 발돋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로 가서 지속적인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서 이미 규모의 그 상품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순환 고리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시기. 언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언제 철수할 것인가. 노키아는 여기에서 철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지금 핀란드의 국민기업 노키아는 그 노키아 사옥 앞에 스산한 바람만 붑니다. 왜냐? 애플이나 그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출시에 선점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이 PPM 분석, 즉 포트폴리오 전략은 그 어떤 것보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핵심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서 스타입니다. 스타. 전체 전략은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캐시카우. 이거는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경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에 진 개죠. 현금을 챙기고 서서히 시장에서 탈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아라고도 하죠. 프로블렘 차일드. 그것은 기회를 위한 투자가 매우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스타는 점유율 확대, 캐시카우는 유지, 그 다음에 도구는 점유율은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아는 점유율을 위한 선별적 투자가 시행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품은, 스타는 차별화예요. 그 다음에 캐시카우는 세분 시장에서의 차별화입니다. 싸움에 진 개는 적극적으로 철수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야, 프로블렘 차일드는 차별화와 그 다음에 매스 프로덕션,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전략도, 스타는 점유율을 위한 적극적 가격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 다음에 캐시카우는 수익을 위해서 가격을 유지 또는 인상을 합니다. 싸움의 징계는 가격을 인상하고 하루속히 시장에서 빠져나갈 군의를 하죠. 그 다음에 문제아는 점유율을 위한 적극적인 공략을 합니다.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은 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생산은 확장 내지는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캐시카우는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독은 점차적으로 생산 능력을 축소합니다. 프로블렘 차일드는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R&D도, 스타는 확장하고 투자할 시기가 되겠고요. 캐시카우는 특별 프로젝트에 선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구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문제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품이 각각 사분면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명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걸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PPM 분석에서 그 기업이 취해야 될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사고. 논리라는 게 뭡니까? 논리. 논리라는 것은 말 또는 글에서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논리라고 합니다.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주로 이 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확립한 논리적 사고와 구성의 기술을 배워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지컬 커뮤니케이션하고 불리는 이 기술은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고 자신이 생각한 반응을 상대방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중복과 누락, 착오가 없도록 하는 소위 말한 미시라고 불러요. 미시. 영어로 이거 미시라고 읽죠. 미시. MEC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Mutually exclusive and correctably exhaustive. 즉,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합니다. So what? 그래서. 그 다음에 why so? 왜 그런데? 그래서와 왜 그런데를 반복합니다. 그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논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즉시 활용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고 또 읽고 책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자, 과제를 명확히 해야 돼요. 답변해야 될 과제가 명쾌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충족시킬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결론이 명확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 과제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의 첫 번째 함정, 답변의 요약이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보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은 상황에 대응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등의 부대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동상이몽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을 적절히 관찰하면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답변은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결론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필연성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함정은 A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A가 없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상대방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A가 필요한 과정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서 이게 필연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걸 갖추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게 만들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이나 가설을 사실처럼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상황만을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제 조건이나 판단 기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것은 아예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침묵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답변의 세 가지 함정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답변하는 방법에도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도 10년 전에 통용됐다. 이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식어로서는 일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수식어 없이 정확한 핵심의 명세들이 이와 같이 나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액션인 경우에는 상대가 그 액션을 취하도록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해야 될 반응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일단 주제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명확히 해야 돼요. 아까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다음에 기대하는 반응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 기대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무언가 이 답변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의도된 과제를 의도된 대로 답변해서 의도된 반응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설득력 없는 답변에 공통된 결함이 있어요. 여기서는 중복, 누락, 착오. 이것은 상대방이 결정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저하하는 요인은 중복, 누락, 착오가 대표적인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상대방의 피로감만 야기시킵니다. 누락은 당연히 전달해야 될 사실이 누락된 거예요. 시험 문제에 빈칸에다 답을 기재하지 않은 거나 똑같아요. 빵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답을 적는 경우입니다. 본래 목적으로부터 탈선한 경우가 이 예에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해를 거절케 하는 요인 중에 비약이 있습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이와 같이 잘 전개되다가 한 가지 톱니가 빠졌어요. 이게 비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빠져있는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불명료함은 납득을 어렵게 합니다. 그 다음에 MEC, 이거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미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MEC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열식 어프로치, 생각한 대로 모든 정보를 열거합니다. 그래서 100개든 200개든 나열을 하고 그게 전부인지 누락된 것이 없는지라는 질문에 이건 확인이 불가능해요. 분류식 어프로치, 이것은 일정한 규칙을 토대로 외부로 들어온 정보를 기계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복을 없애다 보면 누락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열식 어프로치도 안 되고 분류식 어프로치도 안 됩니다. MEC적 어프로치, 즉 미시 어프로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개되기 전에 전달자가 말하고 싶은 전체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중복 없이 누락 없이가 그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열식 접근, 주관에는 어떻게 하고,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하고, 리서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좀 더 잘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고객의 전달 사항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류식,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 날은 몇 시에, 자,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는데 같은 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성격별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새로운 고객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MEC적인 접근은 다릅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정기적인 것은 매주 또는 격주 또는 매일, 격주, 매주 규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인 것은 인터넷 송신, CD론, 비디오, 인쇄매체, 기타 등이 있어요. 그래서 MEC적인 정보의 특징은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 명쾌하군요 라는 고객의 반응을 얻게 됩니다. 자, MEC 여기서 예로 보도록 하죠. Mutually exclusive,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 즉 빠짐없이. 이게 중복 없이. 이게 빠짐없이입니다. 빠짐없이. 그래서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MEC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 그 보완적인 방법으로 LISS, 리스란 말이 나옵니다. Linearly Independent Spanning Set. 이건 뭐냐? MEC의 초점은 중요 과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중요 과제만 명확히 해도 전부 다 그 빠짐없이 이만큼 빠져도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러나 이 카테고리에서 이 중요한 것을 요지를 발췌해내는 것입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요지를 발췌하는 것. 빠진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MEC는 핵심이 빠진 것이 없는 것이고 LISS는 중요 과제를 명확하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MEC의 사례. 잘못된 사례예요. 자, 자금 조달을 하는데 첫째 방법은 주식 투자가 있고, 주식 정자가 있고, 둘째는 은행에 은행에 융자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CEO가 물을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나? 그러면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는 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 의약품 시장은 개인 병원, 일반 병원,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그 다음 일반 병원과 대학병원 사이에 중복된 게 뭐냐? 공립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빠짐도 생기고 중복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지금 빠졌어요. 여기 지금 바깥에 빠져. 그 다음에 요만큼은 또 중복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된 사례. 사람은 남자와 여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새 또 이렇게 무슨 성소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소수자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실수와 허수로. 나머지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동전은 어떻게 있어요? 앞면과 뒷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세워질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억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MEC적인 아주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MEC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 수립의 4P.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자, 이와 같은 거. 3C 혹은 4C. 채널 혹은 자사, 고객, 경쟁사. 이렇게. 3C 또는 4C 분석. 그 다음에 그 흐름 분석에서는 자, 인지, 이해, 동기부여. 기술, 생산, 판매. 이와 같이 흐름식으로 빠지는 것이 없게 보여주는 이런 기법들이 다 MEC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MEC 사고에 기반해서 작성한 문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자판기를 개념으로 그 상품 메이커는 코카콜라 음료수, 제일제당 음료수, 혜태 음료수. 빠질 뭐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총망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뭐가 빠졌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장소는 실내가 있고 실외가 있어요. 그러면 자판기를 설치하는데 일단 상품이 총망라가 됐고 실내와 실외가 총망라됨으로 해서 자판기 시장에 MEC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이곳은 구입을 개념으로 가격대별 500원 이하, 500원에서 700원, 1000원. 자, 이렇게 해놓고 목적별 식사와 함께 목이 마를 때 시간 때우기. 자,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음료가 총망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별 125ml, 그 다음에 중간, 대형, 온도별,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상온, 그 다음에 포장별, 캔, 병, 종이팩 등등. 그 다음에 성분별은 알코올, 무알코올.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자판업의 기획안을 짜면 이게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입니다. 이 로직 트리도 사실은 MEC 분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주요 과제는 A, B, C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A-1, A-2, A-3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3은 A-1은 A-1.1, A-1.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이건 뭐가 돼요? 즉 MEC가 되고 이것도 MEC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검토를 해봐야죠. 그래서 최대한 빠짐없이 중복 없이라는 그런 원리에 부합이 되게 됩니다. 자, 로직 트리의 적용 사례입니다. 자, 제품의 수익성 향상. 첫 번째, 한계 이익을 향상하자. 두 번째, 고정비를 감소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를 하나 공유를 하도록 하죠. 자, 화이트보드를 일단은 기존 걸 깨끗하게 지우고, 자, 여기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원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Y축과 X축을 다 그려놓고 Y축은 뭐냐?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X는 판매량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단가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이게 매출액. 그러면 기업의 원가는 어떻게 돼요? 자, 이거 고정비예요. 고정비.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를 A라고 하겠습니다. 고정비는 뭐예요? 이를테면 설비, 투자비, 그 다음에 고정인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도 안 팔아도 돈 들어가는 것, 임대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예요. 그 다음에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원가가 있어요. 이게 변동비입니다. 변동비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재료비,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전기세죠. 뭐 등등이 되겠어요. 변동비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원가는 뭐예요? 총 원가는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이게 C예요. 그럼 총 원가는 어떻게 돼? 여기 그 고정비에다 변동비를 그대로 평행하게 연결시켜 놓은 이게 되겠죠. 요 라인이 이게 총 원가입니다. 이거죠. A 플러스 B.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포인트가 나는데 요 점이 뭐냐? 요 점이 바로 이렇게 보면 요 점이 바로 BEP 매출액, 손익분기 매출이 되는 겁니다. 요 총 원가하고 총 원가 라인하고 매출액하고 만나는 점, 이것이 BEP 매출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BEP 판매량이 됩니다. 여기서 BEP는 뭐냐? 브레이크, 이분, 포인트. 그걸 합쳐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손익분기 매출만큼 못 팔면 이만큼 적자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더 팔면 이만큼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도 되고 또 적자가 기하급수로 증가되기도 합니다. 이게 BEP 매출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가의 전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이 값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한계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빼지 않고 매출액에서 변동비만을 빼준 것을 우리가 한계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돌아가서 자, 로직 트리에 자, 여기를 보고 있었죠. 자, 여기서 그 교재에서 나와 있어서 우리 원가 구조를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서 제품의 그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계이익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한계이익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계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계이익이 향상돼야 되고 고정비는 감소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품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 도표를 연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한계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위당 한계이익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위당 한계이익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판가는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는 줄여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볼륨은 판매량이에요. 판매량은 자, 당연히 기존 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신제품도 많이 팔아야 돼요.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인 판매량은
당연히 많이 파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감소되기 위해서는 제조 부문과 비제조 부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제조 부문은 제조 간접비를 줄여야 되고 감가상각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어요.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선반 하나를 1,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 이제 감가상각법이 여러 가지 많은데 만약에 5년 정액 상각을 한다면 1년에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나가면 5년이 지나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선반은 폐기하고 또 새로운 선반을 사면 돼요. 왜냐하면 자산은 5년이 지나면 0이 되니까. 더 쓰기 위해서는 더 써도 됩니다.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자산을 더 늘려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원리가 로직 트리를 적용해서 제품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논리적 전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회사의 문제점은 뭐냐? 경영진, 조직원, 프로세스 세 가지 문제로 대별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영진은 리더십과 마인드, 조직원은 직원 상태,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의사소통과 복지, 그 다음에 리더십은 거짓말을 한다. 1-2는 책임감이 없다. 1-3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자, 2-1은 추진력이 없다. 2-2는 직원을 사적으로 이용한다. 자, 이와 같이 경영진의 문제를 샅샅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원의 문제도 마찬가지. 1.1, 1.2, 1.3, 1.4 스스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근무 환경이 어수선하다. 개개인의 영향이 부족하다. 열의가 부족하다.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로직 트리를 적용해서 회사의 문제점을 도출한 논리적 사고 전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약을 없애는 방법. ABC라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 여기서 so what 한 것이 X라면 X에 대해서 why so? 왜 그런데?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ABC가 다시 그 답변이 단계를 만드는 것이 비약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디마인드 하기 위해서 잠깐 상기를 하면 자, 여기서 한참 지났나요? 그래서 큰 X가 있어요. So what? Why so?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함으로써 MEC적인 구조와 동반해서 비약을 없애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what과 why so의 비약을 없애는 사례입니다. 자, 관찰의 so what과 why so. 자, so what. 자, 제시한 사실을 전체 집합으로 놓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요약하는 작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이나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why so? 요약된 관찰 결과를 요소 분해하여 검증하는 작업. 그래서 why so? 어째서?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통찰의 so what과 why so? so what?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존재할 것 같은 규칙이나 법칙성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 및 취할 행동 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why so는 요약된 관찰 결과를 요소 분해하여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째서, 왜 그런데 이 그 질문을 항상 반복함으로써 비약을 타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의 패턴을 마스터하는 방식이 병렬형 구조, 해설형 구조가 있어요. 자, 어떤 과제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so what? 근거이나 방법. 자, 어째서? why so? 왜 그런데? 그럼 근거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나 방법이 MEC적인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MEC한 기준이 상대를 설득하기에 타당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설형 구조입니다. 자, 어떤 사실, 어째서, 왜 그런데 이 질문을 반복함으로써 사실과 판단 기준이 그 명확한지를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상대와 공유해 두어야 될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 판단한 결과가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따른 판단 내용이 검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병렬형 규조. 자, 당사는 대형 소매점 체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핵심 상품 LX20의 불량품 발생이라는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론. 당사는 시장 경쟁 채널 자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전 채널에서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여론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장의 관점에서. 자, 소비자나 사회의 채널의 관리 부실이나 당사 제품의 품질 불량 같은 것이고 채널을 불문하고 당사 상품에 대한 불신감을 높일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경쟁의 관점. 경쟁사로서 LS20의 발생은 절호의 공격 기회이다. 이게 이제 경쟁사의 관점이에요. 채널의 관점. 대형 소매점에서는 이런 사고에 의하여 다른 채널이 당사 제품 관리에 대한 불만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사의 관점에서는 LX의 20뿐만 아니고 당사 제품의 안정성,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래서 특정 채널에 대한 문제라도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옛날에 유지라는 그 라면이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라면 전체를 다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MEC적인 구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전부 다 회수함으로써 원인 자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엔 사용 방식입니다. 만약 복권에서 100만엔이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은 100만엔에 당첨된다면 나는 성형수술을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형수술을 할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기 나와요. 사실은 뭐냐? 100만원에 당첨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느낄 때 정밀 건강검진을 받고 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상시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휴가를 보내고 재충전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평소 신경이 쓰이는 주름 기미를 제거하는 미용이 또 하나의 사실로 대두가 됐습니다. 판단 기준은 뭐냐? 일확천금이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으로 하고 싶은 자기에게 상을 준다는 느낌으로 판단을 하겠다. 그 판단 내용은 뇌 정밀 검진도 중요하고 휴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만족감이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그걸로 이 성형수술을 한다면 100%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논리 구조가 완전히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해서령 구조로 매우 타당한 의사결정을 한 논리적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Y입니다. 자꾸 왜냐고 묻는 거예요. Why?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Y1, Y2, Y3, Y4, Y5. 진정한 Y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는 1차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Y라고 물면 2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주력상품 A의 영업상황 1인당 매출액 저하의 원인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둘째, 상품력 저하입니다. 왜 상품력 저하가 일어나요? Y1, Y2, 이게 Y3입니다. 상품력 저하는 상품 A의 대상이 되는 시장 전체 축소, 그 다음에 상품 B, C, D와 주로 약효에서 지고 있지는 않은 것. 자, 이것이 Y3. 그 다음에 여기에 또 Y4, Y5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근본 원인을 찾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워싱턴 광장에 가면 링컨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좌상으로 이렇게. 근데 맨날 이 막 새가 날아와서 이게 막 새똥으로 이게 막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서 물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날 가니까 또 막 새 또 청소했어요. 그 다음에 청소도 안 돼. 막 그래서 막 빼빠로 닦아야 돼. 그래서 링컨 동상이 막 하도 빼빠로 닦아서 링컨인지 원숭이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Y1. 왜 링컨 동상이 새똥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새가 날라와서 그렇다. Y2. 왜 새가 날라오느냐? 벌레가 여기 많다. Y3. 왜 벌레가 많느냐? 여기가 밝다. 그럼 여기가 왜 밝으냐? Y. 왜 밝으냐? 그럼 거기에 가로등이 있다. 그럼 가로등을 옮기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Y1으로 끝을 냈다면 맨날 매일 새똥을 치워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하면 새를 쫓아야 돼요. 세 번째까지 하면 벌레를 쳐야 돼요. 그럼 벌레를 치면 좀 오래 가겠죠. 근데 비가 오고 나면 이것도 또 다시 벌레가 끼겠죠. 근본 원인은 가로등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Y라고 질문함으로써 근본 원인에 집중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가서 개선을 하는 원인적 처방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기술적 사고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등장하는 여러 가지 툴도 있고 논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일단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한 번 적용해서도 안 돼요. 두 번 적용하고 세 번 적용하고 실전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비로소 전략가로서
그런 그 스킬이 하루하루 완성이 돼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토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